자, 혈액 생리에 대한 생리 강의는 대략 4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대략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동영상 강의는 혈액의 구성, 그리고 혈장, 플라스마, 그리고 혈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장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적혈구, 백혈구 등이 어떻게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백혈구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백혈구가 참여하는 다양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 적혈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안에 산소를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부족할 경우에 일어나는 아네미아, 빈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 혈액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혈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 혈관이 손상이 돼서 혈액이 누출이 되었을 때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 방지하는 과정, 지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해서. 자, 그러면 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혈액의 전체 볼륨, 전체 우리 몸에서 순환하는 전체 혈액의 부피는 대략 체중의 8%를 차지하게 됩니다. 70kg의 남성으로 보면은 대략 5.6L 정도가 되겠죠. 혈액 안에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셀룰러 파트가 있는데, 그 셀룰러 엘리먼트는 우리가 적혈구, 그리고 화이트 블러드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플레이트레이트가 있죠. 이런 셀룰러 전체 혈액에서 셀룰러 엘리먼트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헤마토크릿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블러드 볼륨에서 원래는 셀룰러 엘리먼트, 화이트 블러드 셀, 레드 블러드 셀, 플레이트레이트 다 합한 부분에 대한 퍼센트인데, 다른 거는 미미하고 우리가 레드 셀 볼륨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흔히 레드 블러드 볼륨분의 레드 셀 볼륨 곱하기 100 이렇게 측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보통 45 정도, 4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가느다란 유리관에다가 혈액을 채우고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원심 분리를 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레드 셀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이를 계산하면 되죠. 전체 길이하고 이 레드 셀 부분의 길이를 하면은 그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마토크릿의 어떤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화이트 블러드 셀 부분인데, 화이트 블러드 셀은 보통 이 레드 적혈구층의 약간 위에 부분에 하얗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흔히 우리가 버피 코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한 눈금을 잃는데 이 버피 코트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마토크릿 측정에 있어서 이 에러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레이트 또한 에러가 될 수 있고, 또한 플라스마, 여기 물층, 이 부분을 우리가 플라스마라고 그러는데, 이 플라스마 물층의 일부가 이 적혈구로 혼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에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을 어디에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혈관에 채취된 혈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헤마토크리트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러의 요인이 되는 거죠. 다음에 헤마토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플라스마 볼륨인데, 이 플라스마 볼륨은 그래서 헤마토크리트 45라고 했을 경우에 대략 5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디 웨이트, 체중의 5%가 되고 70kg의 남성일 경우에 3.5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체내의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몇 가지 기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우선 수송하는 기능 있는데, 수송은 무엇을 수송하는지 보면은 물을 이동시킬 것이죠. 그리고 산소 운반은 우리가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음에 CO2를 또 운반할 수 있겠습니다. CO2는 이 자체로 이동식되는 게 아니고 적혈구 안에 있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CO2가 많이 발생됐을 때 이 CO2가 물하고 결합을 해서 하는데, 이때 이제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가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과 HCO3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 이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폐에 가서 이 CO2가 배출되게 되면, CO2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에서 생성된 CO2가 폐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폐로 운반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뉴트리언츠, 그리고 여러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들, 그리고 메타볼라이트들, 그리고 호르몬들이 혈액에 의해서 수송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온 조절은 혈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체온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디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액에 있는 백혈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크로팅 과정은 우리가 혈액에 있는 혈소판, 프레이터리트에 의해서 이 기능이 일어나게. 자, 플라스마는 일단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물이 되겠고, 그 속에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글루코즈, 패티애시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다양한 프로틴들이 녹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데시리터라고 했을 경우에 10분의 1리터라고 하는 단위인데, 1데시리터당, 즉 100ml가 됩니다. 1데시리터는 100ml당 7g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알부민은 1데시리터, 즉 100ml당 3.5에서 5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불린, 그리고 파이브리노젠 등이 이 플라스마, 대표적인 플라스마 프로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럼은 혈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플라스마는 혈장, 시럼은 혈청, 이렇게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플라스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마층을 분리해낼 때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야 됩니다. 즉 혈액 응고
항응고제 같은 거를 첨가해 가지고 혈액 응고가 방치된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해서 세포층과 물층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물층이 바로 플라스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럼은 어떻게 하냐면은 혈액을 응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시험관에다 놔두면은 그 시험관 유리 글래스가 혈액 응고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액 응고가 되는데, 응고된 다음에 우리가 원심 분리를 해서 그 물층과 여러 세포층과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는 그 혈괴가 물을 분리하게 되면은 그렇게 분리한 물층이 바로 시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혈액 응고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든 세포들이 혈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파이브리노젠 이런 것들이 혈괴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혈액 응고 과정에 참여하게 된 여러 응고인자들이 그 혈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제한 나머지 물층에는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럼에는 파이브리노젠, 혈액 응고인자 2, 5, 8번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혈액 응고 과정에서 플레이트리트 혈소판들이 파괴가 되는데, 이 파괴된 혈소판에서 많은 양의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 나옵니다. 이 세로토닌은 작은 분자로서 그냥 물층에 녹아 있기 때문에 시럼에는 높은 농도로 녹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마에 비해서 시럼에는 많은 양의 세로토닌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림에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틴들의 상대적인 크기와 이온들, 글루코즈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게 파이브리노젠이고, 가장 헤모글로빈 작고, 플라스마 프로틴 중에서 알부민이 비교적 다른 글로불린이라든가 감마글로불린, 항체, 그리고 파이브리노젠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 것을 자, 그러면은 플라스마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혈장 단백질은 이것을 이제 전기영동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전기영동법으로 이 단백의 분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위에다가 혈장을 먼저 떨어뜨리고, 쪽에다 떨어뜨리고 한쪽에다가 음극, 그리고 다른 한쪽에 양극, 이렇게 해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버퍼 속에서 혈장 단백질이 대부분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개시키게 되면은 이 단백질들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전부 양극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압이 걸렸을 때. 그런데 이 끌려갈 때 단백질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제일 빨리 끌려가고, 다음에 제일 멀리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것들은 여기 천천히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끌려가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분핵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 전개시키고 나면은 우리가 알부민 분핵을 관찰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런 분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분핵을 우리가 이제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감마 이렇게 분핵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분핵을 우리가 이제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주로 항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우리가 과거에는 감마 글로불린이라고도 부르게 됐죠. 여기 파이브리노젠은 안 나와 있는데, 파이브리노젠은 사실은 제일 분자가 크기 때문에
이 앞쪽에 어딘가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플라스마에 있는 단백질들은 이렇게 전기용동법으로 우리가 그 분핵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플라스마 프로틴의 합성은 보면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는 감마글로불린의 경우에는 플라스마 셀, 형질 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라스마 셀은 어디에서 유래됐냐고 하면은 면역 세포 중에서 B셀에서 유래가 됩니다. B 림포사이트. 이 B 림포사이트가 그 활발하게 항체를 형성하도록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플라스마 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마 셀, B셀에서 유래된 플라스마 셀에 의해서 감마 글로불린이 합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리버지만 감마 글로불린은 플라스마 셀에서 합성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알부민 합성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플라스마 프로틴의 상당 부분이 알부민인데 하루에 대략 킬로그램당 200에서 400mg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 합성은 우리가 굶고 있는 상태에서는 감소되고 네프로시스가 있게 되면 증가되게 됩니다. 이 네프로시스라는 것은 신장의 이제 사구체라고 하는 곳에서 글로메룰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필터 그 기능이 있는데 그 필터를 담당하는 그 필터체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그 경우를 네프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필터체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알부민이 그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 필터체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알부민이 유린,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한 알부민 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프로시스가 있게 되면은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알부민 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간에서 합성되는 다양한 단백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알부민이 있죠. 알부민은 우리가 어떤 물질과 바인딩해서 여기 보이는 호르몬이나 아미노산, 스테로이드, 비타민, 패티애시드 이런 것과 바인딩해서 이런 물질들을 캐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단백질입니다. 시럼 혹은 플라스마에서의 농도는 1dl 100ml당 4.5에서 5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보면 파이브리노젠이라는 단백질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자 여기 에서도 보면은 여러 프로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이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결합해서 이것을 수송해주는 캐리어 프로틴이 되겠죠. 다음에 사이록신 바인딩 글로불린 이런 사이로이드 호르몬과 결합해서 수송해주는 단백질이고 이러한 이제 여러 단백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혈장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장 단백질은 먼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오스모틱 포스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세혈관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모세혈관의 벽은 단지 혈관 내피세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혈관의 벽은 일종의
삼투막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혈액 그리고 티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세혈관을 사이에 두고 삼투막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이런 플라즈마 프로틴들이 이렇게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25mHg가 이쪽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삼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의 이동은 삼투압이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라즈마 프로틴들이 이러한 오스모틱 포스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교질 삼투압, 온코틱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플라즈마 프로틴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버퍼링 기능입니다. 우리가 혈액의 pH는 일정하게 이렇게 7.4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이라든가 염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버퍼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버퍼를 담당하는 15%를 담당하는 데 있어 는 거죠. 플라즈마 프로틴이. 그래서 이것은 플라즈마 프로틴에 있는 카복실 그룹이나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 그룹, 이 프로틴에 있는 이런 그룹들이 약산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버퍼링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4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네거티브 폼으로 존재를 하면서 버퍼링 커패시티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혈장 단백질의 중요한 기능 중에 우리가 개별 혈장 단백질에 의해서 담당되고 있는 특별한 기능으로는 우리가 항체 혈액에 있는 항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디펜스 기능을 한다든가 그리고 플라즈마에 있는 클로팅 팩터들에 의해서 또 혈액 응고 기능을 또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플라즈마 프로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트랜스포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호르몬, 아드레노코티칼, 고나달 이런 호르몬들을 트랜스포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호르몬들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신장의 사구체를 통해서 필터돼서 오줌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즈마 프로틴들이 이 호르몬들을 과 결합해서 혈액 속에 오래 남아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틴들에 의해서 이 호르몬의 스테이블한 리저버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장 단백질 중에 우리가 알부민이 중요한데 알부민은 그 캐리어로서의 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이온 그리고 다른 이온 그리고 패티애시드, 아미노산, 빌리루빈, 엔자임, 드럭 이런 것들의 캐리어의 역할을 이런 알부민이 또 담당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 혈증, 하이포프로티네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단백 혈증은 장기간 굶었다든가 혹은 멜업소프션 신드롬,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저단백 혈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면역이라든가 인펙션에 기인해서 우리가 소장에서 멜업소프티브 디지즈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흡수 장애가 있을 경우 우리가 이것을 스프류라고 합니다. 이 스프류의 경우에 같은 우리가 멜업소프션 신드롬을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가 신드롬이 스프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단백 혈증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간에 질병이 있을 경우에 리버 디지즈, 이 경우는 우리가 간에서 단백질 합성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게 되는데 잘 합성을 못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하이포프로테이네미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프로시스, 이 경우는 간에서 단백질 합성은 정상이지만 많은 양의 알부민이 파괴된 글로메룰라이, 사구체를 통해서 유린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그 혈액 안에 있던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그 부분이 이렇게 부어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에데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네프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에데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 하이포프로티네미아, 네프로시스가 있는 경우에 하이포프로티네미아가 발생이 되고 에데마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컨제니탈 프로틴 디피션시, 선천적인 단백질 합성 부족, 이럴 경우 예를 들면은 A 파이브리노제네미아, 이 경우는 파이브리노젠이 잘 합성이 안 된다는 건데 즉 이럴 경우에 혈액 응고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저단백 혈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혈액의 구성과 플라스마에서 우리가 혈장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 생리에서 첫 편, 1편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